자, 다음으로 성능 섹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 2.1 앱 완전성. 앱 심사팀이 제출하는 앱 사전 주문용 앱 포함은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가 있고 URL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최종 버전이어야 합니다. 네, 메타데이터가 필요한 게 모두 있고 URL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을 잠깐 볼게요. 이게 헷갈릴 때는 원문을 보면은 좀 이해가 잘 되는 편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fully functional URLs included 그런 의미 같아요. 앱 내부에 어떤 URL을 통해서 어떤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링크들이 더미라던가 실제로 의미 없는 URL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작동을 하는 URL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첫 문장의 의미는 심사에 제출한 앱은 완전해야 된다. 테스트 버전이거나 그러선 베타 버전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 텍스트, 빈 웹사이트와 같은 임시 콘텐츠는 제출하기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앱을 반쯤 완성하거나 뭐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아직 개발 중인 피처를 포함해서 앱의 심사에 제출하는 것은 거부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앱을 제출하기 전에 기기에서 버그 및 안정성 테스트를 했는지 당연합니다. 당연히 버그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겠죠. 로그인이 필요한 앱이라면 시연 계정 정보가 있는지. 네, 그래서 심사를 제출할 때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앱이라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로그인 계정을 메타데이터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계정이어야 되고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계정이어야 합니다. 백엔드 서비스를 켰는지도 당연하지만 당연히 서버가 켜져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앱이 뭐 동작을 하지를 않을 테니까. 법적 또는 보안 의무로 인해 데모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연 계정 정보를 줘야 된다고 했지만 서비스마다 각자의 사유로 인해서 데모 계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 데모 계정 대신 내장된 데모 모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제공한 게 불가능하다면은 애플과 협의를 해서 데모 모드를 포함을 해라. 미리 보기 모드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모 모드에서 앱의 특징 및 기능 전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한 데모 모드는 앱의 특징 기능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fully functional 데모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앱 내 구입을 제공하는 경우,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경우 완전하고 최신 상태이며 심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완전해야 되고 돈 나가는 얘긴데 최신 상태여야 되고 또 돈에 관련된 거인 만큼 심사자들이 더 까다롭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자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될 거고 이번 경우에도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심사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는 그 합당한 사유를 앱 심사 메모에 기재를 해야 그걸 참작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 심사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비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하고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제출을 해야지 일단 심사를 넣어서 뭐가 거부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이 문서를 읽은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충돌이나 명백한 기술 문제가 드러나는 불완전 앱과 앱 번들과 바이너리는 거부당합니다. 당연히 앱이 뭐 자꾸 크래시가 나거나 명백한 기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부를 당하겠죠. 그렇게 해서 앱 완전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2.2 베타 테스트. 시연 베타 및 체험판 버전의 앱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테스트 플라이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모 버전, 베타 버전, 체험판 버전 이런 것들은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 베타 배포용으로 제출한 앱은 공개 배포용이어야 하며 앱 심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도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서 베타 배포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할 때와 똑같은 수준으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타 배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읽고 계시는 이 문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플라이트를 사용한 앱을 테스터에게 배포할 때는 크라우드 소스 펀딩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그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대가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거를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플라이트 테스터로 등록하는 거는 이메일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이 테스터로 이메일을 등록해서 베타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모션 코드를 뿌려가지고 뭐 경품이나 그런 차원에서 베타 버전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 같습니다. 베타 빌드에서 중요한 업데이트는 테스터에게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 플라이트 앱 심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중요 업데이트는 테스터에게 배포하기 전에 심사를 먼저 받으라는 얘기네요.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플라이트 베타 테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에 대한 문서도 또 따로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그냥 일반적인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한 배포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통해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 문서를 읽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2.3 정확한 메타데이터. 자, 여기는 항목이 좀 많습니다. 총 13개의 항목이 있네요. 빠르게 읽어 봅시다. 고객은 다운로드하거나 구입하려는 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비롯한 모든 앱 메타데이터, 앱 설명, 스크린샷, 미리 보기에 앱의 주요한 경험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항상 최신 버전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면 2.3.1 앱에 숨겨져 있거나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든 피처가 없어야 된다. 뭐 비활성화된 기능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 사용자 앱 심사팀에 최종 사용자와 앱 심사팀의 앱의 모든 기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 네, 그러고요. 모든 새로운 특징, 기능 및 제품 변경 사항은 앱스토어 커넥트의 심사용 추가 정보 섹션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네, 심사를 넣을 때마다 이번 버전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설명을 하는 섹션이 있는데 그 설명이 불충분하면 거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로운 특징, 기능 변경 사항은 심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모 단계에서 숨기거나 하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말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앱스토어 내외부에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콘텐츠나 서비스, 예를 들어 iOS 기반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 스캐너. 그쵸. iOS에서는 정책적으로 컴패니언 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랑 달리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는 여러분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금융 앱이라든가 좀 중요한 앱을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앱을 쓸 때 안랩 V3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같이 돌아가는 경우 자주 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iOS는 그게 플랫폼 정책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악성 코드 스캐너 이런 앱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등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앱을 마케팅하거나 허위 가격을 홍보하는 행위는 네, 허위 광고를 하거나 혹은 가격을 사기치는 행위는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 제거 및 개발자 계정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죠. 행위의 수준이 심각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경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제명이 됩니다. 어, 애플은 앱스토어를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네, 정직하지 못한 개발자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네,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겁니다. 다음 2.3.2 앱에 앱 내 구입 기능이 있는 경우 홍보에 사용된 항목, 단계, 구독 등이 추가 구입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앱 설명 스크린샷과 미리 보기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앱 결제가 있는 경우 홍보에 사용된 항목, 그러니까 광고에서 홍보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단계라고 하면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원문을 읽어보면은 2.3.2였죠? 레벨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 레벨스라고 하면 보통 게임 같은 거에서 스테이지 이런 걸 레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계라고 이게 직역을 해버리니까 뭔 소리 잘 이해가 안 나는데 뭐 게임 스테이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광고에 포함된 항목들이나 그런 스테이지들이나 어떤 구독 상품 이런 것들이 추가 구입이 필요한지의 여부, 무료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설명을 스크린샷과 미리 보기에 명확하게 설명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해 놓진 않았는데 앱 내에 그런 기능들이
그런 인앱 결제가 떡 하고 있으면은 거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앱스토어에서 앱 내 구입을 홍보하려면 앱 내 구입 홍보하기 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합한 앱 내 구입 표시, 이름, 스크린샷 및 설명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좀 깍깍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인앱 퍼체스에 대한 이런 또 별도의 문서가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인앱 결제를 구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인앱 결제를 지원하는 앱을 개발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이라면 그 결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확한 가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SK Payment Transaction Observer Method라는 게 나오는데 링크를 타고 가보면은 인앱 결제 항목에 관한 실제 개발자 문서가 나옵니다. 스토어키트에 포함된 아마 스토어키트라는 SDK에 포함된 메서드인데 지금 이런 걸 봐봤자 뭐 잘 모르겠죠. 이거는 실제로 이 관련 기능을 개발해 본 사람들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하겠고 2.3.3 스크린샷에는 사용 중인 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목 아트, 로그인 페이지나 스플래시 화면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홍보 이미지만 들어가면 안 되고 실제 앱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텍스트 오버레이 및 이미지 오버레이 가 포함될 수 있으며 스크린샷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면 뭐 텍스트나 뭐 추가적인 이미지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터치바와 같이 기기에서 확장된 기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맥OS 앱 얘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iOS랑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2.3.4 미리 보기는 고객이 앱의 내용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받게 되는 앱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는 앱 자체의 동영상 화면 캡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라는 건 결국 동영상을 말하는 거네요. 앱 자체의 동영상 캡처만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트레일러 같은 거 앱 자체랑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앱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트레일러 같은 거는 미리 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 같네요. 네. 그리고 스티커와 아이메시지 확장 프로그램은 메시지 앱에서 사용자 경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스티커 뭐 저는 사실 아이메시지나 스티커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스티커나 아이메시지 같은 건 일종의 이모티콘 같은 거잖아요. 카톡으로 따지면은 그런 것들은 뭐 카톡에서도 미리 사용해 보기 이런 걸 할 수 있듯이 메시지 앱에서 실제로 그걸 데모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나 보네요. 예,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동영상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은 내레이션이나 텍스트 오버레이를 추가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2.3.5 앱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앱스토어 카테고리 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앱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지금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양한 분류 기준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내 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0 뜬금없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경우 애플이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2.3.6 앱의 유해 콘텐츠 차단에 부합하도록 앱스토어 커넥트의 연령 등급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앱을 제출을 하기 전에 연령 등급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앱의 컨텐츠에 따라서 이 앱이 대상으로 하는 연령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앱의 등급이 잘못 지정되면 앱을 받은 고객이 당황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앱 콘텐츠 등급 및 경고 표시가 필요한 미디어, 예를 들어 영화, 음악, 게임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각 지역의 현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2.3.7 고유한 앱 이름을 선택하고 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키워드를 지정합니다. 편법을 위해 메타데이터의 상표에 등록된 용어, 인기 있는 앱 이름, 가격 정보나 기타 관련 없는 어구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충동 왕족발이 되게 유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 앱 메타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앱 이름을 갑자기 장충동 왕족발이랑 전혀 상관없으면서 장충동 왕족발 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은 앱 설명 뭐 프로모션 텍스트 이런 거에 장충동 왕족발 곱하기 30 뭐 이런 걸 적지 말라는, 이런 걸로 어그로를 끌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꼭 앱과 관련이, 앱의 고유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메타데이터에 표함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 이름은 30자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데 이 30자라는 게 영어 원문을 보시면은 여기도 30자라고 돼 있거 30자라고 돼 있거든요. 어딨냐? 예. Be limited to 30 characters라고 돼 있는데, 사실 영어에서 30글자랑 한국어에서 30글자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30자라는 게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는 지금 iOS 앱 개발자잖아요. 저 iOS 앱의 이름을 30자 이상 적어내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한마디로 너무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이런 심사 기준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앱 이름, 자막, 스크린샷 및 미리 보기와 같은 메타데이터는 해당 메타데이터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격, 용어 또는 설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앱 이름, 자막, 스크린샷 이런 것들은 다 관련성 있는 것들로만 하라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앱 부제목은, 앱 부제목이라는 게 있죠. 앱의 이름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앱스토어에 가시면 그 밑에 표시되는 이제 서브 텍스트가 있는데, 그 부제목은 앱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앱 부제목은 애플의 표준 메타데이터 규칙을 따라야 하며 부적절한 콘텐츠, 다른 앱에 대한 참조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제품 설명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뭐 애플의 표준 메타데이터 규격이라고 하면은 뭐 글자 제한인가요? 뭐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앱에 대한 참조, 그러니까 부제목에 뭐 다른 앱을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확인할 수 없는 제품 설명, 어, 구라치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그런 것을 포함하면 안 된다. 애플은 부적절한 키워드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뭐 너무 막 저속한 말을 쓰거나 그런 키워드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두리뭉술한 말인데, 부제목이든 뭐 어떤 메타데이터를 굉장히 부적절한 걸 썼을 때 애플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3.8. 메타데이터는 모든 대상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실제 앱 등급이 더 높더라도 앱 및 앱 내 구입 아이콘, 스크린샷과 미리 보기는 4세 이상 연령 등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뭐 아이콘, 스크린샷, 미리 보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다 앱스토어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령 내 앱이 성인용 앱이라고 해, 19금 앱이라고 해도 스크린샷에다가 정말 적나라한 것들 막 띄워주고 이러면 안 된다. 4세 연령 이상 등급을 4세 이상 연령 등급을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성인용 앱을 만든다고 해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성이 있는 게임 앱이라면 잔인한 죽음이나 특정 캐릭터를 겨냥하는 총이 있는 이미지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게임이 아무리 잔인을 해도 그런 컨텐츠를 미리 보기 스크린샷이나 이런 데 넣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린이용, 아동용과 같은 단어를 앱 메타데이터에 포함하는 것은 어린이 카테고리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용 앱이 아닌데도, 어린이 카테고리 앱이 아닌데도 뭐 아이콘이나 스크린샷이나 미리 보기에 어린이용, 아동용 이런 단어를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앱 이름과 아이콘, 작은 아이콘, 큰 아이콘, 애플워치 앱, 대체 아이콘 등을 비롯한 메타데이터는 혼돈되지 않도록 비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혹은 뭐 애플워치용 이제 아이콘 이런 것들은 빌드를 할 때 아이콘을 따로 파일을 따로따로 넣어주는데 어, 너무 다른 걸 넣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 여러분 앱 아이콘, 스크린샷, 미리 보기의 모든 자료를 사용할 권리를 획득할 책임이 있으며 실제 사용자 대신 가상 계정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 앱 아이콘이나 스크린샷, 미리 보기 이런 거에 저작권에 저촉될 만한 어떤 것들을 넣지 말라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스크린샷이나 미리 보기에 실제 앱의 캡처 화면을 보여줄 테니까
여기에 어떤 프로필, 현재 로그인된 계정의 프로필 정보가 뜰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계정이 아니라 가상의 계정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샷이나 영상을 캡처했더라도 그런 계정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뭐 따로 편집을 하거나 해서 가상 계정 정보로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2.3.10 앱이 iOS, iPadOS, macOS, tvOS 또는 watchOS 서비스 경험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예. 특별히 승인된 대화식 기능이 없다면 앱이나 메타데이터에 다른 모바일 플랫폼의 이름, 아이콘, 이미지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뭐 안드로이드겠죠, 당연히. 네, 앱 메타데이터가 앱과 앱 경험에 중점을 두도록 하십시오. 관련 없는 정보는 추가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저도 옛날에 앱 내에서 이벤트 배너를 표시했었는데 그 이벤트 배너에 애플 앱스토어 아이콘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콘 두 개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심사 거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함부로 안드로이드를 언급하거나 그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컨텐츠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2.3.11 앱스토어에 사전 주문용으로 제출하려는 앱은 제출 시점에 완전하고 제공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전 주문용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뭐 사전 다운로드 예약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 게임에서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전 주문용으로 등록하려는 앱도 어, 그걸 제출한 시점에 이미 이제 완전하고 제공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전 주문용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뭐 앱을 미완성으로 만들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 출시 시기에 어떠한 앱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은 사전 주문 판매를 다시 해야 된다. 항상 사전 주문용으로 올린 빌드와 실제로 출시된 빌드가 크게 다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2.3.12 앱의 새로운 기능이나 변경된 사항은 해당 앱의 새로운 기능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게 심사를 올릴 때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을 적는 이 메모 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순 버그 수정, 보안 업데이트 및 성능 개선과 같은 내용은 포괄적인 설명으로 충분하지만 중대한 변경 사항일 경우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나열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저도 뭐 앱을 유지 보수를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버그 수정이나 그런 코드 개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 그 추가된 기능 항목에 항상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버그 수정, 코드 안정화 이런 것들이었어요.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어, 중대한 변경사항,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던가 뭐 실제로 기능적으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그런 것도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네, 명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의 마지막 2.3.13 앱 내 이벤트는 앱 내에서 시기가 맞춰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앱스토어에서 이벤트를 소개하려면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모든 이벤트 메타데이터는 명확하고 해당 이벤트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앱의 일반적인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앱 내 이벤트라는 게 보시면 또 별도의 문서가 존재하는데 이제 앱스토어를 가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라는 이제 섹션이 뜨고 현재 앱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정보들을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어, 앱스토어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게임 같은 데서 좀 큰 회사 앱이나 게임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겠죠.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유형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정확한 메타데이터, 뭐 관련 있는 이제 내용들, 일반적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이벤트란 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앱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들을 그냥 나열해 놓으면 그건 이벤트가 아니니까 그 이벤트 자체에 대한 특수한 내용들을 적어놔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벤트는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선택한 시간과 날짜에 여러 매장 전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매장 전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뭐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섹션 3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섹션 3가 뭐지? 뭐 이벤트 딥링크는 앱 내 해당 위치로 사용자를 안내해야 합니다. 딥링크를 통해서 해당 이벤트를 나타내는 딥링크라면은 그 딥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 이벤트 화면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용되는 이벤트 메타데이터 및 이벤트 딥링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네,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앱 내 이벤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파악은 어렵지만 혹시 앱 내 이벤트 같은 기능을 활용하고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 별도의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 하드웨어 호환성. 2.4.1 사용자가 앱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아이폰 앱은 아이패드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뭐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아이폰을 타겟으로 설정한 앱은 아이패드로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아이폰에만 혹은 아이패드에만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최대한 아이폰 앱을 타겟으로 했으면 아이패드에서도 돌아가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고객이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 앱을 제작한 것을 권장합니다. 범용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범용 앱이라는 또 다른 용어가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영문으로만 존재하는 또 다른 문서가 존재하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비록 영문이긴 하지만. 네, 2.4.2 전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상 기기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앱을 설계합니다. 앱으로 인해 기기의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거나 과도한 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기기 리소스에 불필요한 무리가 가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배터리 효율을 생각을 하고 발열 너무 심하게 발생시키지 말고 리소스에 불필요한 무리가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전하는 중에 매트리스 또는 베개 아래 두도록 조정하거나 이런 이상한 유스 케이스는 아마 없지 싶긴 하지만 뭐 혹시라도 그런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고요. 과도한 SSD 쓰기 주기를 수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파일을 썼다 지웠다를 너무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기 리소스에 불필요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앱과 앱 내에 표시되는 제3자 광고에서 암호화폐 채굴과 같이 관련 없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iOS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이다 보니 리소스 하나하나가 스레드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좀 빡세게 관리를 합니다. 쓸데없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실행하지 말란 얘기고요. 당연히 암호화폐 채굴을 아이폰으로 암호화폐 채굴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뭐 그래도 혹시나 높아심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2.4.3 사용자가 별도의 하드웨어 연결 없이 시리 리모트나 타사 게임 컨트롤러만으로도 애플 TV용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건 tvOS 앱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할게요. 2.4.4 앱에서 기기를 재시동하거나 앱의 핵심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도록 제한 또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끄거나 보안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떤 사례가 있을지 상상하기가 힘들긴 하네요. 와이파이를 끄는 것을 강제하는 그런 앱들이 어떤 사례가 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가급적 이용자가 이제 앱 밖으로 나간 일이 없도록 하시면 충분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5 맥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한 앱은 다음에 몇 가지 추가 요구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건 또 맥OS 앱에 관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4 하드웨어 호환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아이폰 앱은 가급적 아이패드에서 돌아가게 또 하라라는 거 말고는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예입니다. 리소스를 낭비하지 말고 사용자 기기에 너무 손상을 입히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뭐 시스템 설정 건들지 말고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다음 2.5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1 앱의 공개 API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판매되는 OS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개 API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뭐 공개 API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네, 그냥
애플 공식 개발자 문서 첫 페이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공개 API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애플 SDK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공개 API가 있다면 뭐 사설 API도 있는지 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영역은 제 영역 밖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공개 API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판매되는 OS에서만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iOS 최신본은 17.0인데 지금 심사를 받아서 출시하려는 앱이라면 iOS 17에선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뭐 16에서 안 돌아간 것까지는 뭐 괜찮아도 17에서 안 돌아가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OS의 다음 버전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기능, 프레임워크 또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삭제하십시오. iOS 16에선 지원했는데 17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당장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뭐 심사가 거부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데프리케이트 된 기능들은 항상 이제 주시를 하고 있다가 단계적으로 삭제를 하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앱은 원래 목적에 맞는 프레임워크와 API를 사용해야 하고 앱 설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키트 프레임워크의 경우 홈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헬스키트의 경우 건강 및 피트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건강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애플 SDK가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무슨 키트로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홈키트와 헬스키트를 사례로 들었는데 AR 키트를 썼다. AR 키트를 써서 AR 기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AR 키트를 썼으면 AR 기능이 나와야 될 텐데 AR 기능이 정작 앱 안에 없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는 프레임워크와 API를 사용하고 앱 설명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애플 SDK를 썼으면 어떤 애플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나 API를 썼으면 그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그걸 앱 설명에 기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 앱은 번들에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지정된 컨테이너 영역 밖의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쓰면 안 되며 다른 앱을 비롯하여 앱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자체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코드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실행하면 안 됩니다. 앱은 번들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이 번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앱을 최대 10개인가요? 10개까지였나? 를 하나의 번들로 묶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앱 번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번들 안에 속해 있는 앱이라면 독자적으로 동작해야지 다른 앱에 의존하거나 그 번들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앱에 의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정된 컨테이너 영역 밖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앱 샌드박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iOS는 맥OS 앱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자기만의 샌드박스 영역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 컨테이너 영역 밖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것 그냥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파일 브라우저를 열어서 컨테이너 영역 밖의 데이터 파일이나 폴더를 지정해서 그 해당 그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액세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API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자 기억은 해둡시다. 그리고 다른 앱을 비롯하여 앱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자체 기능 원래 빌드 시에 없었던 컴파일 시에 없었던 코드를 외부에서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 혹은 실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긴 하겠죠. 앱스토어에서 관리하는 앱이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심사 제출할 때 보여줬던 기능들이 애플의 어떤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기능이 추후에 추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애플이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행 가능한 코드를
교육 개발 또는 학생들이 테스트해 보도록 개발한 교육용 앱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 앱, 교육 개발, 뭐 테스트 용도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iOS를 플랫폼으로 한 어떤 그 ID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VS 코드 같은 게 iOS에서 돌아가는 버전이 있을라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였죠. 그건 개발용 앱이니까 당연히 자체적으로 작성한 코드 혹은 다운로드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한 앱은 앱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사용자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앱에서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사용자에게 완전히 공개하라는 게 해당 앱의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공개하라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항목은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많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2.5.3 푸시알림, 게임센터 등을 비롯한 운영체제의 정상 작동이나 하드웨어 기능에 손상이나 지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 파일, 컴퓨터 코드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앱은 거부됩니다. 위반 수준이 심각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제명됩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가 조금 통하는 얘기인데 어떤 바이러스, 당연히 바이러스는 안 되겠고 뭐 어떤 파일이나 컴퓨터 코드나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앱은 거부된다. 근데 뭐 당연히 모든 종류의 파일과 코드와 프로그램 전송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뭐 푸시 알림 게임 센터 등처럼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나 어떤 하드웨어 기능에 손상을 갈 수 있는 그런 파일이나 어떤 것들을 전송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위반 수준이 심각하면 아예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4 멀티태스킹 앱은 VoIP, 오디오 재생, 위치, 작업 완료, 로컬 알림 등의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원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멀티태스킹 앱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 멀티태스킹 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긴 한데 VoIP라 하면 보이스 오버 IP 그러니까 인터넷 음성 통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거랑 오디오 재생 그렇죠. 이런 기능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또 실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치 그래서 위치 추적도 특수한 앱의 경우 이제 위치 추적을 백그라운드에서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 작업 완료라고 하면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작업 완료 원문을 한번 봅시다. 어, Multitasking apps may only use background services for their intended purposes. VoIP, audio playback, location, task completion. 진짜 그냥 작업 완료라고 돼 있네요. Local notification. 음, 아무튼 작업 완료, task completion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종류들의 백그라운드 서비스들을 원래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어떻게 뭐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아까 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뭐 공개 API 사용하고 목적에 맞는 프레임워크 사용하라고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모든 기능들은 다 원래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건 없을 겁니다. 다음 2.5.5 앱은 IPv6 전용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IPv4랑 IPv6 개념은 그거까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IPv4가 옛날 거 레거시 이제 IP 주소 프로토콜이고 IPv6는 좀 더 확장된 프로토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웹상의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은 IPv4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IPv6를 사용하는 주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 V6만을 전용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안에서도 정상 작동할 것을 보장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 웹을 탐색하는 앱은 웹키트 프레임워크와 웹키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웹을 탐색하는 앱 그러니까 웹뷰를 사용하는 앱이라는 의미겠죠. 웹키트 프레임워크 그쵸 당연히 웹키트를 사용하겠고 웹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웹키트에서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라는 의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웹키트 프레임워크 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웹키트에서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iOS 앱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키트였나 자바스크립트 코어였나 하는 애플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SDK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뭐 아무튼 웹뷰를 사용하는 앱은 웹키트를 사용해라 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 셀룰러 네트워크로 재생되는 10분 이상의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해야 하며 기준치 120kbps HTTP 라이브 스트림을 포함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앱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분 이상 동영상 컨텐츠를 스트리밍 할 경우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웹소켓 같은 걸 사용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스트리밍 할 때 보통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서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 앱을 개발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그냥 알아서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8 대체 데스크탑 홈 환경을 생성하거나 멀티앱 위젯 경험을 시뮬레이션한 앱은 거부됩니다. 대체 데스크탑 홈 화면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맥OS 앱에 한정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안드로이드로 따지면 런처 앱 같은 거겠죠. 커스텀 런처 앱, 테마 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iOS에서 본 적이 없죠. 그런 것은 다 거부당하고 어, 실제로 아마 구현도 불가능할 겁니다. 어, 그리고 멀티앱 위젯 경험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한 앱은 거부됩니다. 멀티앱 위젯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거부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OS 상에서 원천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도록 막혀 있을 거예요. 뭐 해계나 편법 같은 걸 발견해서 한다고 해도 거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9 음량 올리기, 내리기와 벨소리, 무음 스위치와 같은 표준 스위치 기능이나 다른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동작을 변경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앱은 거부됩니다. 그쵸. 모든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볼륨 버튼과 이거를 무음 스위치라고 하나요? 네, 그런 표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을 오버라이드해서 전혀 다른 기능을 부여한다거나 그러한 앱은 거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앱에서 사용자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앱이나 기능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 이게 무슨 의미죠? 사용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앱이나 기능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서 안 됩니다. 올바른 링크 아마 딥링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원문을 한번 봅시다. 2.5.8 2.5.9 For example, apps should not block links out to 링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여기선 링크라고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술하게 써놨는데 링크를 말하는 겁니다. 딥링크를 말하는 것 같아요. Apps should not block links out to other apps or other features that users would expect to work in a certain way. Learn more about proper handling of links. 여기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링크를 다루는 법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주네요. 어, 이거를 지금 일일이 읽어보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앱 내에서 어떤 링크를 제공하고 웹에서 보기라는 버튼을 제공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딱 눌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외부 브라우저 iOS 앱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사파리겠죠. 사파리 앱으로 연결돼서 그 해당 링크를 페이지를 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생각하는데 그런 예상된 흐름을 벗어나는 동작은 가급적이면 구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5.10 앱을 빈 광고 배너 또는 테스트 광고와 함께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플레이스홀더나 뭐 개발 도중에 사용했던 어떤 그런 더미 컨텐츠 같은 게 뜨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빈 광고 배너 또는 테스트 광고 어, 광고에도 그런 플레이스홀더 개발용 컨텐츠 같은 걸 데모 더미 컨텐츠 같은 거를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11 시리키트 및 단축키
시리키트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읽었을 때 단축키도 iOS 앱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는 볼게요. 시리크트와 연동되는 앱 및 단축키는 다른 앱의 지원 없이 작동해야 하며, 사용자가 명시된 기능을 읽고 예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인텐트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계획하는 앱이라면 해당 앱에 운동과 관련한 앱과 연동하는 기능이 있어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려는 인텐트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어,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이라는 게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받아서 어떤 특수한 범용적인 동작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성으로든 단축키로든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특정한 앱으로 연결돼서 특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마 인텐트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드로이드스러운 개념이긴 하네요. 그리고 그 인텐트를 명시된 기능을 읽고 예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인텐트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식단을 계획한 앱, 그리고 운동과 관련한 앱, 이 두 개를 들면서 식단을 계획한 앱이 운동하는 앱으로 연결시켜주는 건 할 수 있어도 직접 운동을 시작하게 하려는 어떠한 인텐트를 포함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리 기능 혹은 단축키 기능을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P-리스트 파일에 있는 단어와 문구는 앱에 등록된 시리키트 기능의 인텐트 및 앱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별칭은 반드시 앱 또는 회사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타사 앱 이름 또는 서비스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시리키트를 사용할 때 P 리스트에 이 해당 인텐트의 동작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등록을 해야 되나 봐요. 보통 퍼미션을 등록할 때도 그렇죠. 뭐 카메라를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 그럼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저희가 P 리스트 파일에 넣잖아요. 그런 류의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와 문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인텐트 내용과 앱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별칭이라고 하면 뭐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P리스트에 들어가는 설명과 마찬가지로 해당 동작에 대한 어떤 닉네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도 회사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왜냐하면 유저가 한 번에 식별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또 타사 앱이나 서비스를 또 언급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P리스트에 들어갈 유저가 직접 보게 될 그런 단어와 문구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네요. 다음, 시리 요청 또는 단축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요청과 답변 사이에 광고나 기타 마케팅을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뭐 시리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입력했고, 해당 명령을 수행할 앱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뭐 광고가 뜬다든가 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앱을 또 홍보하는 그런 컨텐츠가 뜬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작업 완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명확한 지시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특정 운동 유형을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명확한 지시를 요청하는 거는 작업 완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 그럼 원래 시리 또는 단축키로 하는 동작은 되게 두리뭉술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 어, 네.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5.12, 콜키트를 사용하거나 SMS 스팸 차단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앱은 스팸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만 차단해야 합니다. 네, 콜키트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당연하겠죠. 스팸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만 차단해야지. 그러면 무고한 전화번호를, 개발자가 미리 설정해둔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리면 그거는 선을 넘는 거죠. 전화, SMS 및 MMS 차단 기능 또는 스팸 식별 기능을 포함하는 앱의 경우 반드시 마케팅 문구에 이 기능을 명시해야 하며, 차단하거나 스팸으로 등록하는 기준을 설명해야 합니다. 스팸 식별 기능이라고 하면 유저가 직접 스팸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스팸으로 인식을 해서 미리 걸러준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앱도 있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에 반드시 이 기능을 명시해야 하며 그래야겠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이제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쵸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소비자에게 명시를 해야겠고 차단하거나 스팸으로 등록한 기준 당연히 설명해야겠죠. 이러한 도구를 통해 접근한 데이터는 앱 또는 확장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개선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뭐 차단하거나 스팸 식별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뭐 연락처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때 접근하는 데이터들은 당연히 앱 기능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추적 목적, 사용자 프로필 생성 등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자 프로필 생성 예를 들어 보통은 이제 이메일 같은 거를 식별 아이디로 해가지고 사용자 프로필 생성하게 하잖아요. 근데 연락처 정보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프로필 생성한다든가 이러면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고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없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콜키트를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연락처 정보, 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능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점들,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지켜라라는 항목입니다. 다음 2.5.13 계정 인증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앱은 가능하면 Local Authentication을 사용해야 하며 ARKit 또는 기타 안면 인식 기술이 아님. 만 13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체 인증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iOS는 기본적으로 터치 아이디와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잖아요. 이제는 현재 기준으로 터치 아이디를 지원한 유일한 기기는 현재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기준으로 아이폰 SE가 유일해서 사실상 페이스 아이디로 넘어갔죠.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경우 로컬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라. 이게 애플 기기에 내장된 생체 인식 기술인 터치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거든요. 이 로컬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게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개 API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약하면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 로컬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라. 이제 AR키트 또는 기타 안면 인식 기술이 아니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AR키트에도 안면 인식을 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저도 옛날에 AR키트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얼굴 추적하는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피처 포인트를 이제 익스트랙트 해내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컬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고 다른 어떤 기능 혹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예를 들어 뭐 서드 파티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고 가능하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어떤 서비스의 기능 중 하나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얼굴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로컬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면은 사용자를 식별했다 안 했다 그런 결과값만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안면 데이터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면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무쓸모가 되는 거죠. 로컬 어센티케이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만 13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체 인증. 그쵸? 13세 미만이라면 아직 이제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아동들일 테니까 걔네들은 얼굴이 성장하면서 얼굴이 계속 바뀔 거니까 생체 인식 기술에 이제 완벽하게 의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체 인증 방식을 사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메일 인증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다면 가능하면 애플에서 제공하는 로컬 어센티케이션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라.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14 사용자 활동에 대한 기록, 로깅, 기타 수집이 진행되어야 할 경우 앱은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분명하게 눈에 띄거나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기기 카메라, 마이크, 화면 녹화 또는 기타 사용자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앱을 안드로이드든 iOS는 앱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다. 또 뭐 로그를 모으고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앱들을 저희가 많이 봤죠. 그게 다 이런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분명하게 눈이 띄거나 아예 귀에 들리거나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카메라, 마이크, 화면 녹화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앱들은 그 권한을 요청하는 어떠한 얼러트 창이 뜨고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기 카메라, 마이크, 화면 녹화 이런 것들은 사실 권한을 요청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이다 보니까 어, 내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동의를 얻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그런 권한에 걸리지 않는 것들, 권한으로 필터링 할 수 없는 이런 하드웨어 기능들은 애플에서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 기록, 로깅, 어떤 데이터 수집 이런 건 애플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니들이 알아서 명시적으로 알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5 사용자가 파일을 조회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앱은 파일 앱의 항목과 사용자의 아이클라우드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조회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앱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도 내가 어떤 사용자에게 다른 사용자에게 친구한테 어떤 파일이 전송하고자 할 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일 전송하기라고 파일 아이콘 딱 누르면은 시스템 파일 브라우저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이폰 내 디바이스 안에 있는 로컬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뜨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랑도 연동이 되면 내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들 선택해서 뭐 파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이 파일을 조회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그렇지만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앱이 대표적으로 문서 리더 앱 그런 게 있겠죠. 뭐 어크로벳 리더 이런 것들은 파일을 읽어 와야 되니까 웹으로부터 당연히 파일을 조회하고 선택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또 클라우드 앱처럼 로컬에 있는 파일을 클라우드로 올린다던가 할 때도 항상 파일을 조회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꼭 있을 테니까 그런 앱들은 파일 앱의 항목 여기가 파일 앱이라고 하면은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iOS 기본 앱에 파일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똑같이 있어요. 맥OS로 따지면 파인더 앱이고 윈도우로 따지면 파일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OS의 파일 탐색기 iO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브라우저 앱 여기에 뜨는 항목과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문서 파일 앱에 들어가 보면 아이클라우드 탭이 있거든요. 그 아이클라우드 탭 들어가면 현재 디바이스에 로그인된 애플 계정의 아이클라우드 저장소와 연결이 돼서 마치 그 아이클라우드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에 존재하는 것처럼 파일이 뜬단 말이죠. 그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런 파일을 선택하고 좋아야 하는 앱은 파일 브라우저 앱에서 뜨는 항목과 아이클라우드에서 뜨는 항목들을 모두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파일 앱의 항목 그리고 아이클라우드에 뜨는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그럼 무슨 파일을 조회하고 선택한다는 건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5.16 앱 클립, 위젯, 확장 프로그램 및 알림은 앱의 콘텐츠 및 기능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앱 클립의 특징과 기능은 기본 앱 바이너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앱 클립은 광고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앱 클립이라는 개념의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젯, 확장 프로그램, iOS 익스텐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iOS 익스텐션만 해도 종류가 거의 한 3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쉐어 익스텐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파리에서 어떤 페이지를 보다가 이거를 다른 데를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 버튼을 눌러요.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어떤 모달 창이 뜨면서 해당 링크를 공유하기 옵션이 뜨고 이 공유하는 링크를 받을 앱들의 목록이 쫙 뜨잖아요. 이게 쉐어 익스텐션인데 예를 들어 링크 공유를 눌렀을 때 공유를 받을 수 있는 앱 목록에 카카오톡이 뜬다고 해서 내가 지금 카카오톡을 그 앱을 반드시 켜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위젯도 마찬가지죠. 내가 위젯을 홈화면에 띄워놨는데 그 앱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앱 심사에 제출할 때 앱 바이너리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같은 프로젝트 안에 소스 코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능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앱 클립이 뭔지 모르지만 뭐 위젯, 확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앱의 콘텐츠와 기능이 관련이 있어야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앱 클립의 특징과 기능들은 기본 앱 바이너리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위젯이나 위젯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앱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 요것만 조금 만져봤는데, 앱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앱 바이너리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기능적으로 독립은 돼 있지만 내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할 때 앱과 함께 배포가 되는 개념이라서 기본적으로 앱 바이너리 포함돼 있긴 합니다. 근데 앱 클립이라는 거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 봐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앱 클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5.17 매터를 지원하는 앱은 애플의 매터용 지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하며 페어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거는 IoT 관련된 매터라는 게 IoT 표준 프로토콜이죠. 네, 그래서 IoT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애플에서 제공하는 매터 SDK가 아닌 다른 매터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실행되는 플랫폼 용어로 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건 진짜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IoT 개발하시는 분들, 메터 표준, 메터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2.5.18 디스플레이 광고는 기본 앱 바이너리로 제한되어야 하며 확장 프로그램, 앱 클립, 위젯, 알림, 키보드, 워치OS 앱 등에 포함되어선 안 됩니다.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면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광고라고 생각할게요. 광고는 기본 앱 바이너리로 제한되어야 하며 앱 내에서만 그 본 앱 안에서만 떠야 하며 확장 프로그램, 앱 익스텐션 같은데 그런데 떠서 안 되고 위젯에도 광고가 뜬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뭐 알림 뭐 예를 들어서 모닝콜을 해놨는데 그 모닝콜에 광고가 섞여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광고는 앱 본체에만 있어야 되고 곁다리로 있는 이런 것들에는 광고를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앱에 노출되는 광고는 해당 앱의 연령 등급에 부합해야 하며 당연하고 앱을 벗어나도록 요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광고를 눌렀을 때 앱 내에서 어떤 광고를 누르면은 별도의 이제 앱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앱 내에서 사파리 그 웹뷰 같은 게 뜨면서 그 광고의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앱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웹뷰를 하나 띄워놓은 것 뿐이지 앱 바깥으로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앱을 벗어나도록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을 광고 대상으로 샀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광고를 클릭해 본 적은 거의 없고 광고를 잘 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광고가 있는 앱을 잘 안 써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 광고 옆에 보면은 그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보기 보통 구글 광고에 그런 게 많이 뜨는 것 같던데 그런 거 클릭했을 때 뭐 이 광고가 나한테 왜 떴는지 뭐 그런 추천 사유 같은 게 또 뜨지 않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신을 광고 대상으로 샀는데 사용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 및 의학 데이터, 학교 및 교실 데이터 또는 어린이로부터 받는 데이터 등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근거한 타깃 광고나 행동 기반 맞춤형 광고는 앱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광고 기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앱이라면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용자 정보에 근거한 좀 덜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근거한 타깃 광고나 맞춤형 광고는 괜찮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건강 앱이야. 내가 건강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용자 혈압을 측정을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앱이라서 사용자의 혈압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내가 혈압이 좀 높아지면은 뭐 고혈압 약 광고를 한다든가 또는 뭐 혈압이 낮아지면 또 저혈압 약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틈새 광고나 사용자 경험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광고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틈새 광고라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려나요? 무료 게임 같은 거, 광고 기반 무료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스테이지 한번 깨고 광고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사용자 경험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광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광고긴 하죠. 그런 것들은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작이나 속임수를 통해 사용자가 광고로 탭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상당히 지능적이죠. 이건 iOS 앱에서 아마 볼 수 없었겠지만 옛날에 가끔 인터넷 광고 중에 X 버튼을 딱 넣어놨는데 누가 봐도 X 버튼이면은 광고가 꺼져야 되잖아. 근데 전혀 이제 꺼지는 버튼이 아니고 그냥 광고 링크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상도덕 없는 인터넷 광고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건 다 규제를 먹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닫기 및 건너뛰기 버튼을 눈에 잘 보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히 큰 크기로 표시하며 그렇죠. 여전히 많은 인터넷 광고들은 닫기 버튼을 진짜 콩알만하게 만들어놔서 이제 누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여전히 많죠. 사용자가 쉽게 광고를 닫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겠죠. 특히나 iOS 앱 내에서 뜨는 광고는 그 작은 화면에서 두꺼운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니까 충분히 커야겠죠. 닫기 버튼이. 앱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이용 연령에 부적합한 광고를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고를 앱 안에 넣을 거면은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야 된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번 섹션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